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나혜란 교수님 오늘 4주 만에 또 다시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잘 계셨어요? 잘 네. 제가 해외를 잠시 다녀왔어요. 어디 다녀오셨는데요? 저 멀리 리스본으로. 와, 멋있는 데 다녀오셨네요. 멋있진 일 않고요. 때문에 아니면 여행 때문에? 학회에 다녀왔습니다. 더 멋있네요, 진짜. 최신지견을 배워왔는데. 네. 아마 리스본이라서 꼭 갔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솔직히 아니라고. 어떻게든 시간을 네. 내서 그런 곳은 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꼭 그리고 가야죠. 리스본은 네. 한 번에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직항이 그래서- 있는 데도 아니고. 너무 잘하시니까 보통 한 번에 못 가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네, 힘들기도 하지만 리스본은 어떤 곳이었어요? 저 안 가봐서. 리스본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네. 혼자 있기 굉장히 쓸쓸하더라고요. 아, 그게 진짜 거기가 안타까운 얘기네요. 왠지 스페인하고 비슷하면서도 그러니까 스페인 마드리드 이런 네. 데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저렴하고 그다음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선생님은 저렴한 곳을 갔고 우리 선생님은 럭셔리한 곳을 갔군요.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이제 마드리드에서 그플라밍고 공연을 보는 것과 그다음에 리스본에서 그들 파두를 보는 것과 가격이 되게 많이 차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마드리드에서 유명한 데는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근데 리스본에서 유명한 파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물가 차이가 좀 있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다가 내려다 보이잖아요. 언덕길 오래된 시가지로 언덕 그렇죠. 올라가다 보면 바닷가가 갔다 보이고. 오셨나 보네. 진짜 거짓말 아니네. 갔다 오셨네요. 언제 누구랑 아니면 갔다 꿈꿨나 오셨어요? 보죠 뭐. 아니 그거는 그 가격의 비교라기보다는 어떤 그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와 그 고즈넉한 홍대 인디 밴드를 예. 비교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가격 차이만으로 이해하기 좀 힘들고 그렇죠. 분위기가 너무 다르겠네요. 예, 조금 약간 좀 쓸쓸한 분위기가 있어요. 뭐가 어떨 때 쓸쓸했나요? 어디가? 혼자 있을 때. 지금 한결같이 혼자 있는 걸 강조하셨는데 계속 근데 물어보세요. 아까 춥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추워요. 춥다고 했는데 왜 옷을 벗으세요? 아니 겉옷을? 이렇게 했어요. 화면빨 잘 받으시려고. 아니 오늘 화사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난 봄옷을 입고 오셔서 춥다면서 옷은 벗고 저는 이제 별로 안 춥지만 계속 껴있는데 추워서 여기 이제 머플러도 하고. 다음엔 내복 입고 오세요 내복. 자, 그래서 많이 오늘 다녔네. 네. 나혜란 교수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2가지를 또 뽑아봤는데 처음 거부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0살 주부입니다. 약 8년 전에 갑자기 비염이 발생해서 고생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약과 병원, 건강식품 등을 먹어봤지만 낫지를 않아서 알아본 결과 어느 순간부터 비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긴 것 같아요. 자려고 누우면 항상 그렇고 그 외에 불특정한 날에도 비염이 발생해요. 제 생각엔 살이 찐 후에 비염이 생긴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비염하면 다들 알레르기성 비염만 생각해서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코세척이나 알레르기 치료, 유산균, 배즙, 수세미, 차, 작두콩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많이 하시네. 예, 효과 본 적도 없고요.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비염이 진짜 한번 걸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치료하기도 까다롭고 고생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맘때가 제일 좀 비염이 심할 때 아닌가요? 알레르기성 비염들은. 환절기도 네. 됐고 꽃가루 알러지. 맞아. 네. 꽃가루 때문에. 네. 근데 약간 말씀하신 그 제보자분이 네. 알레르기성 비염 말고 네. 다른 비염 뭐를 얘기하신 거죠? 비알레르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비알레르기성 비염. 넌 아니다. 예. 넌 알러지. 예. 아닐 비자. 예. 알러지가 아닌 비염. 그럼 예, 어떤 알려드릴까요? 비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 비알레르기성 비염이라는 것은 아니 보통 알레르기성 비염 말고 비염을 하면 실제로 염증이 생긴 네, 그렇죠. 비염을 말을 하는 건데. 그 증세도 비슷하고요. 코막힘, 그러니까요. 코골이. 근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본인의 추측이거나 그런 거라서 지금 확실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거니까.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닌 자기가 다른 예, 종류의 비염이 본인의 추측이신 것 아니실까. 같아요. 예. 근데 증상으로 봐서는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데요. 네. 그러면 보통 어떻게 이제 치료들을 하시나요? 비염 같은 경우는? 일단 찾아보니까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에 비해서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연구가 덜 돼 있긴 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비염뿐만 아니라
그 알러겐이죠. 알러지를 유발하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원인들에 대해서 네. 비염뿐만 아니라 천식, 아토피 이런 것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것과 상관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들여다볼 게 많은데 비알레르기성 비염은 네.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비염은 보통 언제 오냐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감기나 어떤 호흡기 질환이 오래됐을 때 이 비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비염이 오래되면 오랫동안 낫지 않으면 이 부비동 코 옆에 있는 습도를 데워주고 그러니까 공기에 습도를 넣어주고 거기에 온도를 데워주는 그 부비동에 네. 염증이 생겨서 그 부비동염이라고 하죠. 축농증이라고 알려진 네네네네. 그렇게 이제 만성 질환으로 그 번져갈 수 있는데 아무튼 알레르기 비염보다는 전신 뭐 이런 전신 천식이나 아토피나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지만 비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막힘 그런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연구에서 보니까 애들을 상대로 한 거를 보면 네. 오히려 코골이 코막힘은 비알레르기성 비염에서 더 심하대요. 알레르기성 비염보다. 네. 아니 근데 그건 당연할 것 같긴 한데 네. 아니, 그러니까 비알레르기성은 말 그대로 그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알레르젠에 의한 거 말고, 네. 그러니까 바이럴 인펙션이나 박테리아 인펙션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감기나 우리 그런 네. 거, 세균 감염 같은 때문에 것들이죠? 생긴 명확한 네. 감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막 축농증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노란 고름 같은 거 생길 네. 수 있는 그런 거. 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좀 만성으로 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많긴 하거든요. 네. 그 종류가 어떤 것 때문에 유발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제보자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 네. 그걸 명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알레르기성인지 알레르기성인지는 뭐 본인이 추측하신 거고 추측하신 거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일단 너무 힘드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염 만약 그냥 대체적인 비염이라면 어떻게 보통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30 넘어 생기셨다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어릴 때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없다가 나중에 생겼다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경우도 그리고 뭐 카펫이나 이런 먼지 알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나중에 뭐 40 돼서 생겼어. 나중에 생길 수 있죠. 네. 네, 그런 당연히.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할 일은 아니고 당연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없다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았던 알러젠에 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 노출이 돼서 그때부터 면역 반응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자극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노출이 안 됐을 수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알러젠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딱 보이는 뭐 매년 있는 어떤 꽃가루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자극이 됐을 때는 자극이 안 되다가 실제로 이게 사람의 쉽게 말하면 체질이라는 게 그 면역 그 체계라는 게 어렸을 때랑 청소년기랑 성인이랑 바뀌거든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뭐 천식이나 이런 거 뭐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던 사람도 성인이 됐을 때 좋아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어렸을 때는 안 그렇지만 면역력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완전 변환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우선 30 넘어 생겼다랑 살이 찐 다음에 생긴 것 같다. 저 이것도 궁금해요. 이 두 개가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살찌면 비염이 생길 가능성이 진짜로 높아지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살이 쪄서 생겼다기보다는 살이 찌면 코골이는 좀 생길 수 있거든요. 호흡이 조금 더 코에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살이 찌면은 그 목에 잘 때 코골이가 좀 더 이 턱이 이렇게 살이나 이런 거가 그렇죠. 잘 때 눌려질 수 있잖아요.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살찌고 나서 비염이 생겼다는 거는 살이 쪘다는 그 상황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이 찌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뭐 그때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실제로 뭐 어떤 병에 조금 더 걸렸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일종의 면역 체계가 조금 변화하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그때 생길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추천하는 일반적인 것에 맞게 잘 처치하시는 방법만 고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을 먹으면 되나요?
근데 이게 약으로 잘 안 낫죠. 진짜 안 낫던데요? 네, 안 낫죠. 네, 그때뿐이고. 일단 그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비만이 비염과 천식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물론 비염보다는 천식과 피부염이 더 상관관계가 있고 비염은 그거보다는 낫지만 비만과의 상관관계는 있다. 아무래도 이제 방금 나혜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만해지면 그 그 원인 물질에 대한 나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생각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알레르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노출 왜 안 해? 그러니까 최근에 뭐 60세 때 제 주변에도 60세가 돼서 이제 천식을 앓고 있는데 그 천식의 원인이 병원에서도 잘 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진단하냐면 상세불명의 잘 모르겠는 천식이다 이렇게 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진단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내가 살던 곳이 변하지 않았다면 보통은 유발 물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진작이 생겼어야 되는 게 왜 나이 들어서 생기느냐? 그렇죠. 근데 그건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똑같은 하더라도 그 알러지의 그런 독성이 조금 변했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이에 대한 몸 상태가 변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알러지는 처음에 반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왔을 때 기억하고 있다가 내 몸속에서 나중에 이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잠복 기간이 있군요. 반응을 할 수. 그러니까 한 번 딱 할 때는 반응이 없다가 최소한 두 번째 와야지 그걸 기억해서 리액션이 일어나죠. 반응이. 그러니까 딱 한 번 초기 노출은 의외로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발 미세먼지 이런 거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렇겠죠. 과거에 없었던 물질이 새로 알러젠으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유산균, 배즙, 수세미, 차, 작두콩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해보아도 효과가 없다고 하시니까. 맞다. 그리고 잘 때 심해진다고 하셨죠. 이분. 특히 뭐 누우면은 그렇죠. 누우면이라는 게 뭐 잘 때 눕겠지 그렇죠. 뭐 평소에 회사에서 눕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도 잘 누워서 어디서 누워요? 수시로 그냥 어디 책상에 엎드려서도 의자에 있고. 눕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차 뒷좌석 가서도 잠깐 잔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우면이라는 해석이 실제로 그 포지셔닝이 누우는 게 있고 잘 때 눕는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여기서 자려고 누우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자려고 누울 때 기침하는 거는 또 이제 봐야 될 게 그러니까 콧물이 뒤쪽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후비로. 코 뒤로. 그러니까 코피 날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 이 앞쪽으로 코피가 나지만 누우면 뒤로 흐르잖아요. 근데 뒤로 흐르는 콧물이 기도로 들어가서 기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반드시 누웠을 때 기침이 좀 심해지고 만약 옆으로 모로 누웠을 때 기침이 덜 심해진다면 그거는 그 뒤로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것일 수 있고요. 그건 나름대로 이제 좀 교정이 필요한 건데 만약 이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라면 가장 좋은 건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 물질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피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의 반응을 조금 약화시키는 우리 뭐 그런 약들 있잖아요. 그런 약들을 전문의와 상의해서 복용을 하시는 게 뭐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뻔해요. 전문의와 상의하는 이런 건 너무 뻔. 아니 근데 아까 왜 눕는 거를 여쭤봐. 그거 전문의약품이잖아요. 알레르기야.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이네 거의 다. 거의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누워서 그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은 그 잘 때 눕는 환경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침실 환경이라는 게 생각보다 습도나 온도나 특히 이제 침구에 생각보다 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잘 때 기침이나 이런 뭐 콧물 같은 게 더 심해진다면은 그 환경을 한번 바꿔보시는 거를 굉장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침구류. 그래서 뭐 요즘 보니까 뭐 알러젠 프리한 침구 같은 것도 팔고 이게
미국의 뭐 천식 같은 거 심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예방하는 조치로 침구에 완전히 그 비닐을 씌우라고 하는 그런 예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하는 사람은 보진 못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침구류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주무실 때 더 심해진다면 그런 침구류나 아니면 습도가 혹은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하지는 않은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환경적인 거를 꼭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좋은 지적이셨던 것 그리고 같아요. 아니면 제가 항상 그렇거든요. 그리고 온도도 생각보다 뭐 어떤 사람은 잘 때 굉장히 뜨겁게 자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아직도 전기장판 깔고 방 안에가 되게 후끈후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사실은 아직도라니요? 어렸을 때부터 하셨나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이제 봄이 됐는데도 봄이 됐는데 저도 한여름 빼고는 항상 키고 있어요. 몸이 차기 때문에 우리 내복 입으시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본인의 몸 관리는 철저히 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으셨나 했는데 그 외부적인 환경을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매일 자는 좋겠네요. 공간이기 때문에 또 밤에 그렇게 자극이 되고 나면 또 심해지고 또 괜찮아질만 하다가도 또 심해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침구류에 왜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거 많이 있다 이런 그렇죠. 엄청 많은데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괜찮지만 여튼 이분은 어떤 이유든지 30대 이후에 살이 찌는 그 시점에 어떤 계기로 면역 체계에 조금 변화가 생기신 것 같고 그때 이후로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 감작이 되셨는데 그래서 좀 이제 예민한 체질이 되신 건데 그 뒤로 잘 관리는 하셨으나 특히 이 누우면 심해지는 걸로 봐서 밤에 있는 환경을 조금 개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연을 또 보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알레르기가 나와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본과 3학년 때, 본과 2학년 때 저 기생충학을 배우잖아요. 기생충학 배울 때 이제 간흡충, 뭐 폐흡충 이거에 대한 이제 피부 반응 검사를 해요. 스스로에게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한테 다 시켜요. 그러니까 조별로 나눠서 몇 명은 나눠서 이제 그거 하는데 저는 간흡충, 폐흡충, 피부 반응을 하는 게 되는데 그게 이제 위양성이 많아요. 실제로 저는 폐흡충과 간흡충이 없는데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양성이 나왔어요. 피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동차나 이리오리 하더니 병원에 가서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근데 왜 양성으로 나왔죠? 위양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진단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진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어서 양성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 양성 나온 걸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온갖 검사 다 해서 피 검사 다 했고요. 소변 검사, 대변 검사, 객담 검사도 다 했는데 이상하게 객담 검사 이제 가래 검사죠. 객담 검사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진드기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세계적으로 문헌 보고가 1950년대의 혈액, 뭐 1970년대에 소변에서 나온 적은 있지만 객담에서 나온 첫 사례래요. 어머.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모시고 우리가 방송하는 중이군요. 어떤 건지 모르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딱 절반이 쪼개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온전한 한 마리를 찾자. 그래서 제가 거의 2주 동안 매일 기생충학 교실로 출근을 해서 계속 객담 기침을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 반마리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학교에 보고됐고 그거 논문으로 교수님이 내셨어요. 케이스 리포트 이런 게 이제 피 방광뿐만 아니라 객담에도 이런 게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뭐 24세 한 핵을 그으셨네요. 그렇죠. 제가 그때 그렇죠. 사진을 찍으시길래 저 그 까만색으로 얼굴은 좀 가려주십시오. 한국 24세 남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특이한 이런 거 발견됐다고 이렇게 어디 있겠네 학술지요. 그렇죠. 찾아보고 싶네요 진짜.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이상한 게 그때 이제 그걸 담당했던 교수님이 이제 류재숙 교수님인데 교수님께서 이제 제 스킨 테스트 이게 양성 나온 거를 사진을 못 찍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생충학 교실 주임 교수님이신 민드경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민드경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사진을 찍어야지 해갖고 조동찬 다시 불러와가지고 그거 해. 그랬는데
다시 했어요? 아니 근데 그게 두 번째 또 잘 안 나와요. 그렇다고 그걸 계속 잘 나올 때까지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왠지 조 기자님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보통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놀랍진 않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왜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거구나. 그 반마리가 뭐 저는 그때 제발 한 마리라도 나와라. 내가 그래야 아침 일찍 와서 대충 교실에 와서 기침을 안 하지. 그 객단 받는 것도 뭐냐면 대충 침이 나오면 안 돼요. 이 안에 쪽에 나와야 되니까 그 연구는 노력해요. 막 이렇게 해서 아주 크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래를 아주 힘껏 뱉어야 돼. 그거 잘못하면 그 연구원님이 동찬 학생 아직 안 나왔어. 제대로 해봐. 피 나오겠는데요 하다가? 네, 거의 토 나올 정도로 해야 돼요. 기침을. 네. 그래서 뭐 한 마리 온전한 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도 반마리가 어디예요? 그렇죠. 네. 뭐 반마리가 반마리 하니까 이상한데. 여튼 그 분은 다시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에 대해서 어디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면 국가 건강 정보 포탈 의학 정보가 있습니다. 네. 국가 건강 정보 포탈 의학 정보에 알레르기라고 치시면 알레르기가 어떤 질환이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지만 또 나중에 50대 이후에 다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활에 이제 피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회피요법이고요. 그다음에 약물도 어떤 식으로 시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돼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가 건강 정보 포털 의학 정보는 꼭 비염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다 들어가서 도움 받을 수 있겠네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위원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걸 만드는 거였는데 뭐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썼는데 사실 이제 흥행에는 그렇게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매주 이거 한번 공지해 드릴까요? 흥행을 위해서. 흥행을 위해서. 우리 호연거탑 그 이메일도부터 먼저 이제 해드리잖아요. 지난번에 맨 끝에만 하셨잖아요. 앞에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사연이 덜 들어왔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제 탓이네요. 뜬금없이 한번 해드릴게요. 네, 사연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tower@sbs.co.kr로 보내주시면 모든 사연을 저희가 다 소개해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저희 팟캐스트를 팟빵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 SBS 뉴스의 취재 파일 형태로도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으시면 저희 얼굴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건가요? 네. 그냥 왜 포털에 모양거탑 이렇게 쳐도 그냥 다 들을 수 있던데요. 네, 그렇죠. 포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근데 유튜브로 보는 거는 구글에 쳐야 되는 것 같아요. 구글이나 유튜브에 치면 돼요. 뽀얀 거탑을 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이제 류 MC가 어떤 옷을 입었고 나 교수가 오늘 이제 어떤 신경을 썼는지 춥다면서도 화사한 봄옷을 입고 오신 걸 볼 수 있으세요. 벗으면서 자신이 이제 어떤 걸 어필하는지가 이제 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이게 뭐라고 절대 맨 얼굴로 못 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그때 처음 방송 때 처음에 녹화할 맨 얼굴 아니세요? 완전히 지금 풀매한 건데 전문 용어로. 그렇구나. 처음에 너무 과했었나요 첫인상이? 아니 첫인상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좀 신경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춥지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파케하러 이제 간다 그랬더니 너는 무슨 TV 방송하러 가냐고 저희 아나운서 팀에서 되게 구박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이는 파케보다 또 종종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가끔. 그리고 박 PD 보니까 여기 우리 회사 1층에 류이라 아나운서 이렇게 사진이 3장 이렇게 하는데 그거 중에 보셨어요, 하나를 선배님? 몰랐어요 누군지. 제가 미리 보여드렸잖아요 저라고. 근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모르겠어 누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미끼 상품으로 어떻게 팟빵 뭐 이런 데다가 전혀 미끼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미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괜찮아요. 우리 박 PD님 얼마나 한가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미지 올리는 거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좀. 자, 그러면 비염에 대한 답변은 좀 해결책이 약간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실천해 보시고 또 답변 주시면 좋겠네요. 진짜 이 결과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궁금해요. 또 여담이지만 지난번 팟빵 저기에 그 댓글에 류이라 아나운서가 들어오셔서 생동감이 넘친다. 라는 그 본인이 쓰신 거 아니죠? 제가 쓴 겁니다. 그렇죠. 아닌데 아니에요. 감사드려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좋은 댓글만 읽으려고요. 네.
악플은 달지 말아주세요. 상처받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 사연이라기보다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목 디스크에 관련돼서 사연을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디스크 이제 환자라고 하시면서 디스크는 치료를 위해서 뭐 수술 쪽보다는 운동과 자세 교정을 꼭 권해드리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20대 말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디스크 증상으로 고통받은 적이 있었는데 허리는 허리 근육이 강화되어야만 디스크가 치료되고 예방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허리가 엄청 아플 때 보드를 열심히 탔대요. 그래서 허리 근육이 강화된 이후로는 10년이 지나도 허리가 아프지 않으셨답니다. 네. 그리고 또 목 운동법도 따로 알려주셨는데 목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C 커브를 의도적으로 막 만들어주시고 또 걸을 때 모니터를 볼 때도 의식적으로 목을 당겨서 자세를 바로 잡았더니 목 통증도 좀 있으셨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사연을 읽고 심하지 않은 경우니까 뭐 운동이나 이런 쪽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더 좋은 방법들도 알려주셨네요. 네. 그렇게 목을 당겨서 운동하는 게 참 좋은데 이게 살다 보면 하기가 좀 힘들죠. 네. 안 하는 자세들이 많아요. 어떻게 사셨다, 얼마나 사셨다고 살다 보면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안 하는 게 바쁘다 보니까 일할 때 또 이게 땡기기가 스트레칭이 그래서 참 힘들죠.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쓰는 근육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정말 공감해요. 네. 정말 허리 근육 운동하면은 진짜 디스크는 정말 많이 나요. 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들었는데 허리가 짧은 분들이 오히려 디스크가 걸릴 확률이 더 높대요. 높다고요? 네. 근데 허리가 짧다는 게 뭘까요? 저 같은 경우죠. 그래요? 다리가 짧은 거 아닐까요? 다리가 길고. 아니 허리가 짧은 게 미인의 요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근육을 만들어줘도 남들보다 키는 크신 것 같은데 의자를 높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반대 들었거든요. 네. 허리뼈가 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세 안정성이 좀 어려워서 그 디스크가 걸리거나 아니면 허리가 더 많이 아프다. 저는 허리가 좀 긴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짧으면 근육을 만들어도 남들보다 덜 만들어지니까 이제 디스크의 고통을 더 받을 수 있다. 아니, 근데 문제는 근육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근육을 어떻게 언제 만들 거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처럼 억지로 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드를 타라고요. 네, 억지로 막 만들면 뭐 오래 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살기가 바빠가지고 참 시간이 없네요. 좋아하는 운동 있으세요? 좋아하는 운동이요? 네. 없으시네요. 네.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 되게 감사하네요. 네, 본인의 사연도 좋지만 이렇게 또 같이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요즘 핫한 이슈예요. 잠시만요. 핫하다기보다는 너무 똑같은 표현이구나. 네. 너무 뜨겁죠. 예. 한국말로 뜨거운 이슈인데요. 관절염약 인보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선배님 요즘 이거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계시죠? 네. 심층적으로 취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기자니까 뭐 당연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이었죠. 3월 31일 식약처가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모든 출입기자에게 배포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얘기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유전자 치료제로 만들어 판매한 인보사 케이주란 약을 유통과 판매를 중지시키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러느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미국 임상시험에서 어떤 이 인보사의 약을 검사해 봤더니 허가 때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엉뚱한 성분이 발견돼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판매 중지했다 이겁니다. 허가되지 않은 엉뚱한 게 왜 들어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 엉뚱한 성분이라는 게 무엇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 엉뚱한 성분은 종양 유발 세포였습니다.
종양이요. 예, 종양을 유발하는 세포. 암 유발 세포. 이거 쉽게 말하면 암도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암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돼. 보통 종양은 양성 종양, 그다음에 전 악성 종양, 악성 종양 이 세 개를 다 포함하는 게 종양 튜머라고 네. 하고요. 암은 이제 캔서. 그 중에서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캔서 유발 물질이라고 분류돼 있지 않고 튜머, 그러니까 종양 유발 물질로 분류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네. 종양 유발 물질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돼 있는 성분이 그러니까 엉뚱한 성분이 나온 것도 이상한데 그게 하필 종양 유발 물질로 분류돼 있어서 너무 민감한 부분이네요. 네, 네. 전 세계 식약처에서 한 번 어느 나라도 약으로 허가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따져볼 게 두 가지죠. 그러면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걸러지지 않고 그러니까요. 왜 미국 임상시험에서 걸러졌느냐를 따져봐야 될 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2017년 7월에 허가를 받고 2017년 11월에 시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400명 건에서 투여가 됐어요. 실제 환자. 그러면 이 3,400여 명, 그다음에 임상시험까지 하면 142명이니까 3,500여 명이 이 약을 투여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안전성은 어떻게 따져볼 것이며 어떻게 저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겠죠. 그럼요.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일단 식약처의 설명은 들어보면 네. 식약처는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도중 이렇게 엉뚱한 세포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본인 식약처에게 이거 이제 이렇게 신고했다.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고 나머지 다 수거하겠다. 이렇게 요청이 와서 우리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하라는 대로 시켰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서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같은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럼 나중에라는 건 뭐냐면 네. 미국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종양 유발 세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에도 종양 유발 세포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그때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미국에서 유통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거하고 원료가 다르냐? 네. 그렇진 않습니다. 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사실 네. 뭐 이 부분이 되게 참 황당하죠. 네. 황당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코오롱이 지난 월요일 날 전격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네. 대표까지 나와서 정말로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코오롱의 입장을 소상하게 알렸습니다. 어떤 해명을 내놨나요? 이게 어디서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분의 말씀이 다르는데 네. 정말 뭐 저희가 여러 번 검토를 했어요. 그 코오롱이 월요일 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왜 들어갔느냐? 이 종양 유발 세포가 도대체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한 상무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이게 혼입 과정에서 제조 과정에서 어디서 혼입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당초 이거였다. 애당초 종양 유발 세포였다. 네. 이름표만 바꾼 것이다. 이름표를 그 당시 종양 유발 세포였는데 이를테면 이제 종양 유발 세포가 신장 세포입니다. 신장에서 유래한 이 세포가 종양 유발 세포인 건데 애당초 신장 유발 종양 유발 세포였지만 우리가 잘못 이름을 알아서 연골 세포로 이름을 한 거다. 그러니까 종양 유발 세포, 그러니까 신장 유래 세포가 원래부터 있었고 다만 이름표를 우리가 연골 세포로 잘못한 거다. 근데 그 당시서부터 뭐 계속 해온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방사선을 계속 조사했기 때문에 이 세포에 그러니까 이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서 좀 차이가 있죠. 네. 첫 번째 분은 어디서 혼입된지 애매모호하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던 물질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죠. 네. 워딩 그대로.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다. 애당초 우리가 이걸 했었고 다만 그때 기술로 이거 이름을 몰랐을 뿐이고 그다음에 그때 오래전부터 18년 전서부터 이걸로 실험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 입장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종양 유발 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 이름이 GP2-293 셀입니다. 네. GP2-293 셀. 말씀드렸지만 GP2-293 셀은 이걸 만드는 회사에서 절대로 약에 넣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했고 그리고 이건 오로지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해라.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뭐냐면 네네. 이제 우리 방송 전에 우리 나이란 교수님이 이제 했는데 이걸 왜 쓰는 거예요? 얘기했죠. 근데 왜 쓰냐? 연골 이게 이제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네. 연골은 손상이 되면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피부는 찢어져도 회복이 되고 머리카락은 뽑아도 나는데 손톱도 뽑히면 나잖아요. 근데 연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골은 어떠냐면 이제 보존적으로 그러니까 진통제로 치료하다가 너무 많이 다르면 인공관절을 하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세포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재생 안 되는 연골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세계 각지에서 시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시도들이 왜 실패했냐면 연골 세포를 넣어주면 이게 잘 안착이 안 돼요.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골 세포를 넣어줬을 때. 근데 코오롱 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우리가 이걸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연골을 안착시키는 걸 개발했다. 이게 이제 코오롱의 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적인 유전자 치료제라고 해서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했었죠. 근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그냥 연골 세포만 넣어주면 안 되니까 성장 인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성장 인자도 그냥은 잘 안 돼요.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GP2-293 셀은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거를 단백질을 잘 넣어주면 그걸 배지로 이 단백질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GP2-293 셀을 판매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현대의학이 제약회사들이 GP2-293 셀을 사는 이유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를 이걸 배지로 해서 확 왕창 만들어주니까. 배양이 막 되나 봐요. 네, 그걸 배지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특정한 바이러스, 정확한 이름은 이제 레트로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에 성장인자 성분을 넣어서 GP2-293 셀에 넣으면 이 성장인자가 아주 마구마구 발현이 돼요. 그러면 이 성장인자만 잘 걷어내서 연골세포랑 같이 넣어줬더니 이게 분화가 됐다라는 게 코오롱 생명인데 근데 이 과정에서 있어요. GP2-293 셀은 종양 유발세포 푸니까 어떻게 해요? 필터링을 해야죠. 없애버려야 되는구나.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려서 없어야 되는 게 나온 거죠. 없애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같이 검출이 됐다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코오롱은 한 분은 이게 이 필터링 과정에서 뭔가 잘못돼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는가 하면 아니야 애당초 이거 목적이어서 이름표만 바꿔서 전혀 문제 안 되라고 하시는 이 두 가지 인터뷰가 월요일 날 등장했던 거죠. 그럼 이 필터링 과정은 방사선을 째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이게 필터는 뭐냐면 거름이에요. 그러니까 커피를 내려 먹잖아요. 내려 먹는 거랑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필터링 하는 거는 GP2-293 셀도 그런 거름종이로 아주 촘촘한 걸로 걷어내고 행여도 거기에 이후에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걷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암 치료처럼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논란이 많습니다. 만약 성장인자라면 성장인자 자체와 연골세포만 있는 거라면 굳이 방사선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남고 뭔가 불안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코오롱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쨌든 유전자 TGF-베타라는 어떤 성장인자를 주입한 연골세포기 때문에 일말의 종양 유발 가능성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방사선 조사를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지금에 대한 상황적으로 하면 GP2-293 셀이라도 있어도 우리가 이거를 방사선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코오롱 생명의 방어 능력이죠.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두 분의 그 코오롱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모르고 걸르지 않고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우선 말이 안 되고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이게 연구 기간이 2004년부터 해서 15년 정도 됐는데 그렇죠. 근데 15년 동안 그거를 한 번도 모르고 연구자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도저히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리고 한 분 다른 입장의 말씀으로 아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이름이 잘못 붙여져 있었지만 G2P293이 있는 거를 사실은 알았던 것이다. G2P가 아니라 GP2입니다. GP2. 네. GP2예요? 네, 네. GP2. 제가 확실합니까? 원래 메인 뉴스도 G2P로 읽어서 오디오로 수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많이 헷갈렸는데 네. GP2 293셀입니다. 기사에서 G2P로 나온 것도 많아요. 그래서 GP2. 네, GP2입니다. 네. 아무튼 GP2로 GP2 293이 있는 거를 알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도 말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여튼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셀인데 그게 이름이 잘못 붙여져 있었을정 그게 있는 거를 알았는데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을 때 식약처는 아예 신경 안 썼던 거네요. 그렇죠. 이제 뭐냐면 이거 식약처 얘기는 조금 과하게 얘기하더라도 네. 식약처 허가 사항이 아닌 물질이 미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절대로 약으로 쓰면 안 되는 종양 유발 가능성 때문에 약으로 쓰지 말라는. 근데 이미 썼고 쓴 케이스가 꽤 있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그 검사를 안 했으면은 발견이 심지어 안 됐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미국에서 네. 그 검사를 해서 발견된 거잖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혹시나 만에 하나 이걸 모르고 더 오랫동안 썼다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알게 되는 경우는 진짜 최악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식약처 관계자가 어제 일부 기사를 통해서 나왔지만 GP2 293셀의 세계 첫 임상 사례다. 이게 이게요?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에게 투여하려면 안전성이 확인된 다음에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293셀이 관절에 들어갔을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사멸했을 경우에 사멸시켜서 방사조사를 해서 관절은 이제 뭐냐면 잘만 들어가면 여기가 혈관이 없잖아요. 연골에는. 그래서 실제로 암 가능성이 높게 보진 않지만 근데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임상 사례가 없어요. GP2 293셀이 연골에 들어가서 장기간 암을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임상 연구가 없는데 그게 아무리 방사선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들어온다는 건 대단히 불쾌하고 대단히 실망스러운 당연하죠. 일이죠. 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코오롱은 방사선 조사를 해서 세포의 기능을 완전히 사멸시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브리핑을 보고 연구자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옵니다. 어떤 메일이냐면 2014년 버클리에게서 버클리 한 연구소에서 국제 논문으로 실은 건데 뭐냐면 그게 방사선 GP2 293셀입니다. 그 HEK 293셀이 그런 것들이 방사선 조사를 하거나 혹은 케모세라피 항암제를 주어서 완벽하게 정지 상태에 놨다 하더라도 걔네들 세포가 활동을 안 하긴 하지만 내부 대사를 해서 주변 세포에 악영향을 줘서 또 방연될 수도 있겠다. 암을 프로모팅 시킨다는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냈어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2010년 런던에서도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2010년 이전의 개념이고 지금은 또 달라졌다. 방사선을 조사하거나 항암제를 줬다 하더라도 GP2 293셀의 그 종양을 암이 아니라 종양을 어쨌든 증진시키는 역할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여튼 충분하지가 않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실제로 아무튼 남아 있으면은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시술을 받은 분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3,403명이 시술을 받죠. 돈을 내시고요, 본인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게 완전 악성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뭐 양성이라도 종양은 종양이니까 잘못하면 이게 10년 후에 연골이 엄청나게 불어나거나 그런 이제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코오롱의 주장자로 저도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러니까요. 일이. 그런데
그런 일을 환자들이 이거를 이제 원가가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의 병원에 공급되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냥 알고는 있었어야겠다. 최소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술을 할 때는 위험성에 대한 특히 부작용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최소한 알고는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고지를 못 받았을 거고. 그렇죠. 고지를 못 받은 거는 아예 이런 거에 대해서 공급하는 쪽에서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보면 알고 뭐 감췄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문제네요. 이거는. 저는 궁금한 게 약을 만들면서 이제 시판하기 전에 임상 실험을 하잖아요. 네. 그 임상 실험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이것도 이 임보사도 임상 실험을 했다고 지금 나왔는데, 했습니다. 네. 임상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요, 다 있어요. 임상 시험 기간을 했는데 이제 식약처도 이것도 되게 식약처의 보도자를 보면 11년 동안 장기 추적 결과에서 아주 중대한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한 그 걱정은 크게 없으나 향후 잘 관찰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상시험 데이터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밝혔죠. 11년 동안 관찰된 사람은 12명 뿐입니다. 그래요? 아까 100 몇십 명이라고 3,400 그렇죠. 140명 중에 나머지 70명의 관찰 기간은 4년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최대 관찰 기간을 얘기한 거예요. 최대 관찰 기간 11년은 12명 뿐이고요. 마치 다 11년 동안 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마치 그러니까 제대로 묻지 않으면 그런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시판 후 3,403명의 평균 관찰 기간은 1.4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 갖고 우리 나라의 교수님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아니에요. 이런 세포 치료제 말고도 일반적인 약으로도 이걸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결과로 우리가 들이밀 수 있는 근거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어떻게 식약처가 이거를 이렇게 쉽게 허가를 내줬을 수가 있을까? 그 연결고리가 사실 약간 삐딱하게 궁금하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디까지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이렇게 어떻게 허가가 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정말 미심쩍기 이를 데 없지만 미심쩍은 건 이제 제 이제 일차적인 감각이고 이 미심적인 부분을 위험한 발언이에요. 파다 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죠. 아까 되게 미심쩍은데 저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근거를 지금 하나씩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아진다면 향후에라도 SBS 8시 뉴스나 다른 부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안전하니 문제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일까요, 이게? 전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700만 원 주고 맞았던 환자 입장에서 보면 뭐야. 식약처가 허가할 때 허가 받지도 않은 물질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미국 줄기세포은행에서 그다음에 이걸 판매하는 회사에서 종양 유발 물질로 분류돼 있던 거야. 그게 나왔던 거야. 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무책임하게 일을 해오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어떤 식품과 의약품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이건 식약처의 무능과 전문성 부족이 없음을 이건 좀 여실히 드러내는 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일단 코오롱의 이 주장에 대해서 불안전하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물론 위험성이 높게 저희도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GP2 293셀을 사용하시는 학자 우리나라에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불이게 3월 30일에 올라온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GP2 293셀이 심지어 암세포를 대체할 만큼 엄청나게 활동성이 커서 얘 정말 끔찍하다. 이런 글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GP2 293셀을 사용하는 분들은 알아요. 이거의 특성이. 그래서 대단히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많이 그만큼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만큼 배지로서의 굉장히 엄청난 활발한 그게 포텐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게 몸에 들어간 거네. 그쵸? 그렇죠. 몸에 들어간 거네. 여튼.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금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국내 유통되는 것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안 나와야겠죠. 7월 15일날 나온다고 했죠, 결과가. 근데 안 나오기가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쉽지 않겠죠. 똑같은 데서 만든 거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검사 안 하고 왜 미국에서야 이게 검사가 됐는지가 그게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규정 보니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규정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규정을 만드셨던 식약처의 그 공무원님들은
그런 거 잘하시라고 국민들이 월급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아니 이 STR Short Tandem Repeat 이 유전자 검사 네. 기법 이걸로 해서 밝혀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무화를 안 시켰던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안 시켰냐. 2017년 이게 만약 2000년대 초반이라면 뭐 이해 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대 모든 학회에서 웬만한 메이저 학회에서 제가 그 학회의 네. 그 메이저 학회의 가이드라인도 제가 다 확보했는데 예. 니네가 사용하고 있는 세포의 STR 검사를 다 첨부해야만 니네 논문으로 할 수 있다. 다 바꿨어요. 심지어 15년에 예, 지금 15년. 19년인데. 논문 그러니까 이제 허가가 나는 건 2017년이니까 이미 논문을 쓰려고 하더라도 STR을 요구하는데 이걸 허가하면 논문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논문 투구 규정보다 허가 규정이 더 허술했다는 거죠. 식약처에 학자가 없으신가요? 있겠죠. 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요? 뭐 근데 아니 저는 뭐냐면 식약처분들 들으시겠지만 식약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과적으로 이 드러난 결과만으로도 지금 식약처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식약처가 석고대줘야 되죠. 국민들에게 이걸 맞으신 분들에게 듣고 들을수록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 약품 자체만 해도 문제지만 전반적인 이 검사 과정, 프로세스 자체가 지금 상당히 취약하고 지금 여기서 발견됐지 다른 약도 이런 거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세포 치료제들 있죠. 네, 다른 것도 다 불안해지는데요. 그것도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일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유럽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타사 기자분들이 들으시면 타사 기자분들도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서우시겠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근데. 그런데 이게 아니 근데 진짜 필요하고 이게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제가 동료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기자가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관계기관인 식약처 사람들이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을 기자가 논문 쳐다보고 이거 세계 기준 쳐다보고 학자들한테 위험성 물어보고 하는 걸 기자가 해야 되는 일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식약처가 안 하셨으니까 기자가 해서 지적하시는 게 맞죠. 아니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정말로 이게 일요일날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저 월요일날 이거 뭐 이렇게 다른 일 하느라 월요일날 다른 일 하느라고 이제 보도 못했고 화요일날은 뭐 다른 거 이제 안젤리나 졸리의 이후로 예방적 유방암 수술 국내 증가한 거 하느라고 못했어요. 네. 제가 한 건 수요일날 뿐이었어요. 근데 수요일날 들여다봤는데 월요일날 기사 쓰신 분들은 왜 이런 것들을 조금만 물어보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관련 자료를 주시는데 네. 우리나라는 왜 항상 이렇게 뭔가 허술하고 일도 꼼꼼하게 안 하시고 국민들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렵긴 하네요. 이게 이렇게 우리 조 기자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해가 됐지 솔직히 처음에 잘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열정을 가지고 파헤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긴 한데 하여튼 이게 제가 코오롱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코오롱 생명과학이 사죄를 한 거는 너무 보면은 좀 이렇게 사죄인가요? 해명이죠. 해명인가? 네. 그렇죠. 그 안전성에 이상이 없고 해명을 하는 거는 그다음에 대부분의 월요일날 기사 보시면 이름표만 바뀌었을 뿐이다. 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네.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름표만 바뀌었다니까 약을 그 이름표도 모르고 이 세포의 이름도 모르고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제약회사 세계 최초로 유전자 세포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제약회사의 대표가 하실 말씀인지는 무려 이게 보니까 연구기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그 20년이 넘게 투자한 연구를 이렇게 명확하게 과정을 제조사에서 몰랐다는 거는 여튼간에 이건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일이 터지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변명밖에로 그 변명이죠. 근데 결국은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되게 부끄러워야 될 일인데 또 문제가 안 생겨도 부끄러울 일이죠.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과정을 잘 몰랐다는 거는 이거 대표가 할 말은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심플하게 해서 이제 이 기사를 가지고 제가 이제 수요일에 보도했더니 어떤 기자가 이제 뭐 전문지 기자 같아요. 한 언론사의 그
과장 위험성 보도로 이게 뭐 너무 지나치게 과장됐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자가 인보사에 대해서 쓴 기사를 다 검색했더니 그 전에 네. 인보사 좋다 세계적인 이런 엄청나게 쓰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사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추적돼요. 근데 물론 그분하고 제가 저기 할 건 아니니까. 아니 당시에는 근데 또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심플하게 보면 예, 심플하게 보면 이 지금 발견된 세포가 이걸 규정하고 있는 미국 세포은행에서 튜머리제닉 종양 유발 세포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절염 치료제로 맞았던 약에 종양 유발 세포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상황이 심플한 예, 이게 심플한 거예요. 지금. 예. 지금 현재 이거예요. 현재 상태가. 근데 이게 좀 여기 의학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게 또 큰 제약 시장에서 이게 돈이 엄청나게 경제적인 그 휘청휘청되는 게 엄청나다면서요. 네,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의 주식이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1조 2천억 정도가 증발됐대요. 그리고 이제 되게 웃긴 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빠지다가 수요일 날 상승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제가 보도했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3점 몇 퍼센트 뭐 빠졌대요. 모르겠는데. 그건 뭐 주식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만큼 이게 파장이 크다는 거죠. 근데 돈이 뭐냐면 이게 돈이 1조든 2조든 10조든 간에 이게 돈으로 이렇게 못 따지죠. 따질 수 있는 문제인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걸로 한 1조나 2조 손실 보니까 그걸 그러지 말고 그냥 묻자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고 그만큼 이게 사실은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었던 약인데 그만큼 과정에 허술했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고 식약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좀 하셔야겠네요. 네. 이 부분은. 저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꼭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렇죠. 모른 척하고 그렇죠. 그냥 뭐 지나치다가 나중에 피해자 일이 커지고 피해자가 생겼을 때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수습하려 하면 수습이 안 되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용됐던 PHMG, PGH 그다음에 CMIT, MIT 성분이 호흡으로 흡입될 수 있도록 사용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걸 판매하도록 허가한 정부가 유일하고요.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네요, 진짜. GP293 셀이 환자의 치료약으로 들어간 사례는 물론 허가 당시에 이게 이 허가 품목이 없었지만 어쨌든 이게 함유됐다고 밝혀진 약이 허가한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그런 부분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이제 결국 얼마는 지금 시술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밝혀지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기가 된 거지만 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아니, 책임을 일단 만든 기업이 지고 식약처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제약회사 다니시는 분이 그래요. 이게 2만 명에 1명꼴로 암이 발생해도 그 약은 허가가 취소된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임상시험이 142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시판후가 3,403명인데 이건 일단은 2만 명 정도 규모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라서 이걸로 이 사람들을 오래 끈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안전성 시험 자체가 그렇죠. 안 된다. 성립이 안 된다. 아니 3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1상, 2상, 3상, 4상을 하는데 네네. 어떤 신약을 개발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쓰는 게 3상이고 그 전 단계가 1상, 2상이거든요. 근데 3상 자체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 인원수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 대단위로 하지도 못했고 그렇죠. 3상도 100 몇십 명, 그러니까 142명이라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안전성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인데 심지어 안전하지 않은 약품이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미국에서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도 뒤집기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오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건 국내 유통에서 하는 게서 안 나와 국내 검사에서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 FDA에서 나온 거를 우리나라가 뭐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나오면 한번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근데 만든 제조에서는 똑같은데 오히려 미국에서 그러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치. 미국은 허술한 걸 판매하려고 했고 우리나라는 엄격한 걸 이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이 뭐냐면 월요일에 코오롱 브리핑에서 원래 있었다. 그랬죠. 원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냐면 월요일날 코오롱 브리핑이 코오롱이 탈출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해명을 하다가 네. 오히려 지금 해명을 하다가 자기 발목을 잡았구나. 해명을 하다가 그리고 언론 브리핑이라는 거 기자들이 그거를 뭐 프린트하고 몇 번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저는 월요일날 이게 시각처가 취소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취소할 문제냐. 시각처도 뭐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국제 흐름을 읽지 않고 예? 이런 식으로 문제네, 정말. 허가를 해줬다면 그 과정은 아직은 들여다보지 않았으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무서운데요.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밝혀져서 좋다. 이런 정도로도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3,500명 정도가 지금 이미 투약을 그렇죠. 받았기 때문에 정말 무슨 피해를 입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 사태를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아까 경제적인 이야기를 한 거는 그만큼 1조 이상의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예.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뒤에서 가이드를 치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돈이 걸려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예. 이게 그럴수록 이 식약처 같이 국가기관은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좀 그럼요, 당연하죠. 검증을 해야겠네요. 네. 네. 사실 이제 이 인보사 문제를 취재하는 것도 가습기 살균제 취재하는 것만큼 저는 외로웠어요. 정말 힘든 일이겠네 이건. 그러니까 뭐 가습기 살균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지금 가습기 살균제 다 해결됐다고 말씀하시지만 6,400명 중에서 76%가 전혀 보상 못 받고 있습니다. 76%가 대다수가 지금 8년이 지났는데. 근데 아무도 기사를 안 써주세요. 네? 그러니까 있네요. 그분들은 미치죠. 사람들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병원비 아무것도 맞아요. 못 받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되게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렇게 했더니 이제 뭐 주변 반응이 너 갱년기냐? 사람들이 알게만 된 거지 해결된 건 아니구나. 네. 전혀.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 했었죠. 인보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사실 해결이 그 3,000 일단 투여받은 사람들에 대한 3,400명. 안전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건 국가도 책임해야죠. 식약처가 분명히 허가를 한 거를 그 뭐냐면 사람들이 맞은 건 식약처가 허가했기 때문에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싼 돈 주고 네. 700만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주고 당연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근데 이분들 자체도 3,400명조차도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순간에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따로 고지를 해주지 않나요? 그거 아직 안 하고 있겠죠. 우선 4월 15일이 되지 않았고 내가 맞은 약이네 하고 아시는 분만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의 목소리가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하면 이제 금요일 오늘 환자들의 목소리가 저희가 배준호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환자들의 목소리는 어떤지, 환자들은 어떻게 전혀 생각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많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냐면 저는 취재기들한테 이거 인보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코롱 그것만 써서 많이 하셨어요. 일단 이게 양측 취재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코롱 입장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 듣고 그다음에 환자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 목소리가 사실은 우리가 어제 목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사정으로 오늘 하게 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 인보사를 맞았던 환자분들의 목소리는 저희가 계속 들을 예정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목소리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이 부분에 네. 있어서 당연하죠. 가장 큰 목소리를 내셔야 하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 SBS에 제보 주시고 연락 주시면 그리고 뽀얀거탑에 사연 주시면 저희가 찾아서 갑니다. 갑니다. 네. 예. 근데 이거 싸우는 사람은 우리 조 기자님 한 분인데 방어하는 사람은 그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사람들이 걸려 있어서 참 외로우신 일이겠네요. 그래도 진실을 파헤치면은 진실이 이기지 않을까요? 진실은 이기지만 환자분들이 함께도 도와주시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근데 일단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드리죠.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이거 팀이 있고요. 저희도 회사 전체 보도국 전체가 이제 그러니까 첫날은 정말 무시무시해서 제가 뭐 이거 했는데 그러니까 단계가 이 기사를 들여보는 보도국의 단계 저희 팀장 이제 물론 샅샅이 이제 다 조동찬 네가 취재한 걸 다 공유해라. 다 같이 보자. 그리고 꼭 이렇게 뭐 크로스 체크하고 그다음에 또 그 윗단계에서 크로스 체크하고 그 윗단계에서 크로스 체크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정도를 크로스 체크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고요. 그리고 크로스 체크라는 건 각자의 전문가,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팀장이 알고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그 윗선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전부 다 크로스 체크했던 거고 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최소한만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최소한만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시작이네요.
네. 근데 뭐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 여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뭐 온갖 저기 할 거예요. 네. 이게 왜냐면 정말 돈이 1조 자꾸 돈 얘기가 좀 그렇지만 시가총액 1조 원이 걸려 있다는 거는. 근데 가습기살균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상대를 하고 있는 SK케미칼과 애경 우리나라 최고 로펌들이 거기에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괜찮아요. 뭐. 이거를 상대로 진실을 파헤친다는 거는 밤길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법은 그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에요. 네. 근데 그들은 훨씬 많은 알고 있는 법으로 잘못을 덮으려고 하고 저는 훨씬 적게 하는 법으로 잘못이 있다는 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뭐 쫄리진 않아요. 쫄지 마세요. 뭐 쫄리진 않아요. 앞으로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면 또 저희가 기회 되는 대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하네요. 네. 진짜. 아직 이제 풀어야 될 이야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네요, 진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시죠. 네. 또 다음 후속타를 기대하면서. 네, 그럴게요.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tower@sbs.co.kr로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팟빵 댓글도 달아주시면 댓글 달아주시는데 좋은 댓글만 부탁드려요. 댓글이랑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도 누르면 하트라고 하죠. 하트? 하트? 그거 누르고 뭐 댓글 달아주면 순위가 좀 올라간대요. 네, 그렇답니다. 너무 대놓고 저희가 좀 해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유튜브도 이게 조금 이거는 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겠어요. 마무리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알려야겠어요. 저는 그런 많이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해요. 어디 여기다가?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봬요.